일단 8페이지 넌 바보다 부분이었는데 한번 그냥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씩 다 했었던 거니까. 네, 일단은 시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부터 보시면 시라는 건 뭐냐면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죠.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라는 것은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게 메인이긴 한데 이것은 지금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하는 거여서 가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차근차근 볼 텐데 일단은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반어, 풍자, 운율 등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 시를 활용하는 건데 반어, 풍자, 운율 할 때 반어라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 풍자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긴 하는 거거든요. 웃음을 유발하는데 왜 웃음을 유발하냐면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고 풍자는 웃음을 유발하는데 왜 웃음을 유발하냐?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풍자고요. 운율이란 건 그냥 리듬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여 시를 만들고 내용이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이 잘 드러났는지 반어, 풍자, 운율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점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밑에 이 반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꼼꼼하게 한번 보면 반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속마음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보면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겠다. 이게 원래는 속마음인데 반어를 사용하면 속마음과 반대인 반대로 나는 눈물 절대 안 흘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면 옆에 보시면 쭉 가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 보시면 이제 풍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풍자도 보시면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현실을 비판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바로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율의 특징과 효과인데 운율이라는 건 말의 가락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리듬감 생각하면 돼요. 리듬감을 만드는 게 운율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악적 효과를 위해 운율을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페이지 우리 그때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봤던 건데 넌 바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실제로 바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막 너 엄청 착한 모습 보면서 너 정말 착한데 너 그런 모습 바보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보다 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바로 넌 바보다 라는 작품인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10던 거면 아무데나 휙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라는 건데 이걸 바보다 보시면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하나 더는 반복법을 사용했습니다. 반복법이라는 것은 똑같거나 유사한 말을
두 번 이상 사용한 게 반복법인데 반복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는 점 같이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는 참 바보다 하는데 진짜 바보란 게 아니라 와, 너 정말 생활 태도가 바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삥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단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얼굴에 검댕지를 한 연탕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호랑이 선생님 정근 가신다고, 정근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건데 다른 학교로 가신 거죠. 정근 가신다고 계집 애들도 흘리지 않은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너의 모습이 제일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옆에 쓸듯이 쓰레기 잘 버리는 걸 통해서 생활 태도가 바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문으로 다니는 규칙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아저씨한테 인사 잘한 거 보면서 착하고 순수한 거. 그 다음에 호랑이 선생님한테도 눈물을 흘리는 정이 많은 거. 민들레 앞에 쪼그려 앉아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더 있지 않나요 원래? 응? 원래 더 있지 않나 시? 이게 시 더 있다고? 그더 뜻 아니에요? 더 있지 않나? 아, 뭐야, 왜 잘려? 그러네. 왜 잘렸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네. 웃음이랑 놀란 거 나와야 되는데. 일단 보다가 하도록 할게요. 15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밑에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이 나오는데 화자의 경험은 처음에 너를 따라하면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모습을 관찰했고, 그래서 이게 깨닫고 싶은 거 너를 그렇게 본받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반어법을 써있는데 반어법 쓰면 왜 쓰냐면 오히려 이렇게 너는 참 바보다를 통해서 너는 좋은 아이다 혹은 너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밑에 반어 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강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데, 반복하면 이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건 또 그냥 이것도 같은 말로 의미 강조다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었고, 학교에서 이것도 했어? 두꺼비? 그치. 다행이다. 했던 것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건 시조이거든요. 시조인데, 보면 시조인데 작자 미상이거든요. 이게 작자 미상이란 것은 작가를 알 수 없다는 거야. 작가를 알 수 없는데, 작가를 알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평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평민이 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랑, 그리움,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비판하는데요. 이 많은데, 탐관오리는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를 얘기하는데, 이 나를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비판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꺼비 얘기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두꺼비가 이제 나쁜 사람, 판단원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다락 앉아있는데 이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힘없는 백성을 이제 물고 이렇게 두엄 앉아있는 거야. 근데 건너선 바라보면 백송골이란 것은 이제 독수리 같은 얘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있는 사람인데 얘가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게 풀떡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쳐라 라는데 모쳐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면 얘는 지금 종장의 첫 음보를 삼음절로 고정했다. 그러니까 종장이라는 건 맨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줄의 첫 음보, 맨 앞은 삼음절, 세 글자로 고정시키는 게 시조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었는데 모쳐라 해서 이렇게 세 글자, 삼음절을 썼기 때문에 잘 지켜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랜 나인이 그러니까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내가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데 이 작품은 그래서 뭘 나타내냐면 두꺼비 탐관오리거든요.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옆에 보시면 18페이지 시조의 특징 나와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고전문학 기본 개념을 했던 거거든요. 시조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식인데 대표적인 형식이 이렇게 3장, 6구, 45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짜리고 45글자 네가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각 장은 4분 4음보 네 단위로 끝내는 게 기본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했죠.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있는데 여기서 사설시조 한번 보면 사설시조가 평시조보다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면 종장도 길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한 줄씩 끝나야 되는데 사설시조는 내용이 많아진 거야. 근데 우리 17페이지 다시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 중장 부분이 내용이 길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설시조인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원래 중장, 가운데 줄이 한 줄이어야 되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긴 걸 통해서 아, 이건 중장이 기네. 그러니까 얘는 사설시조겠구나 라고 파악하면 좋습니다. 보시면 넘어가신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풍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비판 대상을 에둘러 표현한다. 그러니까 에둘러는 돌려서 표현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말하고자 한 말을 잘 드러낸다. 이거 체크하면 되고요. 옆에 광고 보면 이건 그 장난전화 거는 거죠. 장난전화 거는 게 이렇게 전화 받는 척 하고 있는데 이게 장난전화고 이거를 그 경찰 신발을 꽉 잡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 풍자하는 거죠. 어렵지 않았고 쭉 넘어가셔서 좀 넘어간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호도 여기 29페이지 여기까지 풀고 계시면 돼요. 맨 앞에서부터 있는 문제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상효랑 경모랑 회의 보도록 할게요. 네, 8페이지 먼저 상처 꽃이다 라는 작품.
한번 우리 했던 작품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번 8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부터 심미적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심미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개성 있는 인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슬픈 일이나 우스운 것들, 추한 것들에도 진실대면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은 또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개성이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슬픈 거나 우스운 것, 추한 것에서 뭐가 아름다움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런 데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심미적인 인식이고요. 그래서 슬픈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비장미이고 우스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골개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슬픈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말하면 비장미고요. 우스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면 골개미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 밑에 심미적 효과 같은 체험의 효과가 뭐냐면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즐겁고 감동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더 심미적 인식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심미적 인식이란 것은 감동이나 깨달음, 아름다움 느끼는 것을 그냥 다 심미적 인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여기 문학작품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성화된 예술이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2번 다음 설명을 읽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건 X표 하라는 건데 1번에 작가는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통해 문학작품을 표현하며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는 뜻 맞고요. 2번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혼자 간직한다는 게 아니죠.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된다. 혹은 소통해야 된다 했었죠. 다른 독자와 함께 다른 독자와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는 게 심미적 인식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3번 3번 맞죠?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심미적 인식 공유하며 소통할 때 효과를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부터 보시면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맞고요. 니은 인간에 관한 진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 맞고요. 3번 세계에 관한 진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 맞고요. 4번 작가의 심미적 인식 있는 그대로 수용하다가 아니었죠.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시선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도 바라보는 그러니까 조금 자기 있는 그대로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었고 9페이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표현하기 했는데 처음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내용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하고 적절한 문학가들을 선정하여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큰 특징이다. 그래서 옆에 4번 문제 보시면 문학작품을 통해 얻는 심리적 체험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상상력 기를 수 있다 맞고요. 감수성 기를 수 있다 맞고요.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아름다운 경험만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아니었죠. 아름다운 경험만이 심리적 체험이 아니라 슬픈 것에서도 있었고 우스운 것에서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꼭 아름다운 체험만, 정말 진짜 아름다운 거에서만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픈 것, 우스운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었죠. 5번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XOX 문제인데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할 때는 깨달음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 일도 가능하다 했죠. X 2번 슬픈 것, 우스운 것, 추한 것도 삶의 지시를 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네, 맞았었고요. 6번 다음 중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한다. 맞고요. 작가가 쓴 문학작품 감상한다. 맞고요. 다른 독자가 있는 그대로 독자 생각을 그대로 수용 아니었죠. 그대로 수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했었죠. 독자들끼리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게 바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였고요. 5번 경험에서 얻은 심리적 인식을 작품을 형성하는 데 맞고요. 네, 그래서 옆에 배경지식 4군자 있었는데 이거 그냥 우리 저번에 잠깐 봤었죠. 4군자라는 것은 덕과 학식을 갖춘 이품 있는 사람 넷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였는데 얘네 다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나가신 매화꽃 핀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매화꽃이 그거랑 비슷해요. 벚꽃처럼 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매화가 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매화가 지면 매실이 생깁니다. 매실이 이제 그 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나무까지 이렇게 있으면 나무까지 꽃이 이렇게 바로 가지 이렇게 꽃이 바로 맺혀 있으면 이게 매화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가지가 먼저 이렇게 뚝 되고 이렇게 있는 건 벚꽃입니다. 둘 차이점? 네. 그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11페이지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부분. 네, 일단 제목에서부터 어떤 표현 방식을 느낄 수 있냐면 역설법 체크할 수 있겠죠. 역설법이란 건 모순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말은 앞뒷말이 안 맞죠. 상처란 것은 부정적인 것인데 꽃은 긍정적인 거니까 아니 어떻게 부정적인 상처가 더 긍정적인 꽃이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모순되고 역설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이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대조였었죠. 고목은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먹은 나무인데 이 고목은 이제 꽃이 지느라 한창인데 어린 매화나무는 막 꽃 피느라 한창이랍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꽃 피는 매화나무에 가는 게 아니라 꽃이 지는 고목에 간답니다. 고경꾼들 고목에도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뭐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특정한 어미 뭐뭐고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옆에 써있듯이 이 거친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활용해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뭇쭉쭉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에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꽃이 피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면은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보이는가는 지금 서리법 쓴 거죠. 진짜 훈장으로 보이는가?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훈장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상처 도지는 이들한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적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100년 못된 사람이 어찌 매화 400년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쓸어보고 어루 만진다는 건 이제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났었고요. 그 다음에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 다음에 향기라는 거 우리가 코로 맡는 거였죠. 그래서 후각적 이미지.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그런데 이건 도치법 사용한 거죠. 원래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했는데 일부러 상처의 향기에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상처의 향기 진동하겠지 하면 진동하겠지를 끝나서 진동하겠지에 좀 더 집중이 될 텐데 상처의 향기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상처의 향기에 빡 집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볼 수 있는 게 상처의 향기인데 이거는 명사로 종결했기 때문에 시상 집약도 볼 수 있겠죠. 집약이란 것은 한 곳에 빡 집중을 시킨 건데 상처의 향기라는 식으로 시상, 감정을 빡 향기에 집중시키죠. 그래서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런 식으로 또 역설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처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인식이라는 것은 화자가 원래 같았으면 꽃이 더 아름다운 건데 상처, 막 힘들고 아픈 것 이런 것들에서도 아름다움 느껴진다라는 식으로 이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유한진 시인의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옆에 확인 문제 1번 보시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인데 답은 2번이었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1번 공간적 배경의 변화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이동이죠. 근데 공간적 배경, 공간의 이동 볼 수 없었죠. 왜냐면 계속해서 그 매화나무랑 고목이 있는 장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변화를 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높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데 이 경어체는 뭐냐면 뭐뭐 씁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예를 들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비읍니다 라는 것을 경어체 완전 높임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같은 게 경어체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휘어졌다 혹은 뭐 보이는가 라는 건데 원래 같았으면 경어체를 썼으면 뭐 물러섰습니다, 휘어졌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수미상관이었죠.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부분이 비슷하거나 똑같이 하는 건데 첫 연을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취한 건데 수미상관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5번 행마다 일정한 음모로 끊어읽게 하여 운율 형성하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2번 이 시의 소재가 된 시적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3번이죠. 사람들이 몰려서 고목의 상처를 구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훈장으로 보이는가 혹은 상처가 보진 아이들한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3번 이 시에 나타난 고목의 모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가지가 곱고 힘차게 뻗어 있지 않죠.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라는 건데 시인의 심리적 인식을 느낄 수 있고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 사용됐다는 건 이거는 역설법 인데 이 시에서 역설법이 쓰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계속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상처가 많지만 은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 큰 감동을 받았다. 상처에서 한기가 나는 표현이 참신했다. 그 다음에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 대조하였다. 그 다음에 고목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해서 상처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냈던 건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였죠. 그 다음에 상처의 말로도 꽂힌 것이라는 역설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였죠. 이게 강수진 씨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발레리나이고요.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였던 선수였죠. 이렇게 이들의 이 발이 되게 뭐야 징그러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게 바로 이 발이었기 때문에 발에서 아름다움 느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에 문학작품을 통해 심미적 인식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데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식의 반응이 중요한데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요. 독자끼리는 작품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독자가 인터넷 등의 매체에 서평을 싣고 공유하고요. 작가가 독자의 서평을 읽고 작품을 읽은 독자와 작가가 나누는 것.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혹시나 진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 친구도 한 명이 엄청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책 읽은 거 자기 올리고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올리는데 거의 실제로 작가가 진짜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었다. 그래서 그 또 제 친구가 거기다 자기 감상평을 좀 더 추가해서 서로 막 대화 나눴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16페이지까지 한번 문제 같이 보면요.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풀었죠. 네, 1번 14페이지 1번 보시면 이 시에 나타난 구경들의 모습을 알맞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고목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고요. 2번 이 시의 감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5번이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고목의 모습이 아니죠. 꽃을 피웠죠. 오히려 꽃이 져가는 고목의 모습을 본 거죠.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아니라 꽃이 져가는 고목의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3번 보시면 이 시에 시인이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 방법 목기에서 모든 거는 것은 답은 3번이었죠. 기억과 이해였습니다. 네, 다른 대상과 대조하고요. 이거는 고목과 어린 매화나무를 대조했었고 그다음 니은에 조심하셔야 될 게 청각적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청각적이라는 건 귀로 듣는 건데 후각과 촉각과 시각 다 나와 있었지만 청각적 이미지는 없었고요. 명령어 어미 없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역설 표현을 상처가 더 꽂힌 것을 이런 식으로 역설 표현을 사용했었죠. 4번 이 블로그의 글쓴이가 이 시에서 깨달은 내용을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5번에 블로그의 대표인 단길이다.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반응과 가장 거려온 것은 답은 2번이죠. 꼼꼼한 성격 때문에 일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완벽한 이거는 지금 반응은 이런 반응 나와죠.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글의 반응이죠. 시간이 되니까 17페이지까지 볼게요. 이게 수필인데
스피닝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건데 좀 여기서 낯선 도시에서 느낀 도움을 준 아저씨한테 고마움을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그 아이와 읍내까지 50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고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애온을 책자는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가 적고 말하자면 덤핑물이란 것은 조금 여기 써있듯이 원가의 비용이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썩 좋은 물건 아닙니다. 덤핑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 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전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에 누런 돛담배에 점점이 떠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1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을 끼고 큰 길을 또 1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2층 집이 질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 턱 막히는 기분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엎여 읍내에 들어온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물어 서점을 처음 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내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럽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들었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 내 옆자리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렸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든 그는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이 그 아저씨들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되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돛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이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 속의 인물들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있다. 다행이죠. 엄청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잘 해줬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건 그냥 빠르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이 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죠. 소재와 관련된 짧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다는데 다양하지 않죠. 다양한 내용이 없었고요. 2번 이 글에 쓴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옆에 3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심리적 이식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동일한 대상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4번 글감으로 선정한 경험을 정리한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죠.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 무엇인가? 네, 이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5번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수필로 표현할 때 유의할 점을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2번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다른 거고 표현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자기만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 6번 경험에서 얻은 심리적 인식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순서대로 배우는 건 제일 첫 번째 니을 그 다음에 디귿 니을 기억 나다라가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얻은 깨달음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없었고요. 22페이지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2번. 근데 빠르게 답만 보고 넘어가면 1번에 심리적 체험으로서 문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특별한 일만이 문학에 대한 심리적 체험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가능했었죠. 사소한 일도 충분히 심리적 체험으로서의 공유가 된다 했었던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이 시에 드러난 시인의 심리적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3번이었죠. 문제가 좀 치사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은 상처를 이겨내며 아픔을 견디는 것을 보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하나 빠졌죠. 구경꾼들이 막 상처를 이겨내서 아픔을 견디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은 산 구경하고 있었고 고목이 많은 상처를 이겨내면서 아픔을 견뎌내는 것을 구경꾼들이 구경하는 걸 보면서 아 저기에도 아름다움이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고요. 3번 이 시에서 시인이 없는 감동이나 아름다움 문학적으로 형성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반어 표현을 통해 죽어가는 고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건데 안타까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반어 표현 반대로 말하는 표현도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이 시에 담긴 심리적 인식과 가장 어울리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었던 거. 지금 상처로 힘들겠지만 이거는 성숙하게 도와줄 겁니다.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단원 핵심 문제 이것도 1번부터 쭉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에 1번 2번 시의 소재가 된 시적 상황은 구경꾼들이 한창 꽃 피고 있는 어린 매화 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섰다. 그로 인한 시인의 생각은 어린 매화 나무보다 고목이 더 아름답다. 혹은 고목의 상처가 아름답다. 혹은 상처가 사람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한다. 다시 한번 시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들이 한창 꽃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섰다. 그로 인한 시인의 생각은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이 더 아름답다. 고목의 상처가 아름답다. 혹은 상처가 사람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4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8번에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목이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니은에 사용된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 역설법이었고요.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10번에 2번 그 다음에 11번 불러도 될까요? 그 다음에 11번에 1번 그 다음에 12번에 1번 13번에 2번 그 다음에 14번에 5번 15번에 1번 16번에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골라 사오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골라 사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17번에 3번 그 다음 18번에 2번 19번에 즐거움 새로운 경험과 군청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과 군청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20번에 4번. 자, 이것도 한번 앞에 1번부터 차근차근 같이 보시면요. 1번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라 했는데 답은 1번이었죠. 도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도치는 여기 있었죠.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근데 이번에 뭐 계절의 흐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근데 대신 여러분들 조심하는 게 여기 계절은 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계절은 봄입니다.
왜냐면 어린 매화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그래서 초봄 혹은 그냥 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 들으는 거 없었고 대화의 방식 통해 없었고요. 시적 대상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는 없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시적 대상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적 대상은 고목이었어요. 그럼 고목 시적 대상의 목소리란 거 뭐냐면 화자가 고목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진 않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적 대상의 목소리라는 것은 시적 대상 고목, 그러니까 고목의 목소리인데 고목이 얘기했던 건데 그렇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서술형이니까 넘어가고 3번 이 시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이었죠. 고목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를 떼어내는 구경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예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이 시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분명히 드러났던 건데 보기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없었고요. 이 시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작품에서는 계절이 봄인 걸 알 수 있었죠. 왜냐면 매화가 꽃이 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쵸? 둘 다 표면적 화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잘 드러나고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6번. 6번이 조금 독특했던 문제인데 사용된 심상이 무엇이냐 건데 여기서 사용된 건 시각과 후각이었죠. 혹은 촉각도 있었죠. 촉각도 있었는데 기억에 달콤하고 맛조란 맛 같은 건 이건 미각이었고요. 흰 독담배니까 흰의 색채,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보냐면 시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볼 수 있고 꽃 사세요 하는 소리란 건 청각이었죠. 리을 어디선가 풍기는 구수한 냄새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있는 6번의 5번이 정답이었고요. 7번 보기의 질문을 듣고 이 시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질서에 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예술이에요. 작가는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문화적 형상화 방법으로 걸쳐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이 시는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타낼까요? 하는데 답은 5번이었죠. 말하니의 소의 반대로 말하는 것은 반어법이었는데 반어법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다음에 10번 여기서 이거는 답은 2번 상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든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거고요. 11번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근데 이건 수필이었었죠. 소리 없어? 주워줄게. 괜찮아?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1번이었어. 전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죠. 수필이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1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 13번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을 알맞은 것은 답은 2번이었죠. 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에는 5번이었고요. 15번에는 겸손한 태도는 나오지 않았죠. 겸손한 태도는 상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17번 니은에 담긴 나의 심리인데 니은은 어딨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라는 건 긴장감 때문이었었죠.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디귿의 성격인데 디귿은 옆자리 아저씨들인데 되게 친절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다. 20번에 작가는 자신의 심리적 인식을 문화적 형상화 방법을 걸쳐 작품을 만들어낸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며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이해하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과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했는데 답은 4번이었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떤 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뒤에 오늘 시간 되면 노새 2마리까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새 2마리가 좀 내용이 많아서 일단 여러분들 읽고 계세요. 한번 이 31페이지부터 한번 여러분들 먼저 읽으시면서 어디까지냐 꽤 많은데 50페이지까지 총 몇 문제? 46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46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음호 봅시다. 어이차. 페이지.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조금 더워서 뒤에 창문 조금만 열게요. 죄송해요. 그럼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 하는데 이건 계속 앞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앞에서는 시로 표현했다면 이제 글로 표현한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가치 있는 경험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떠올린 경험을 자세히 정리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글을 쓸지 글 한 다음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것까지 꼭 써야 되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반어랑 풍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역설법 하는 건데 역설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순되는 거 앞뒷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뒷말이 안 맞기 때문에 되게 의미를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그 다음에 단조로움이란 건 좀 뻔한 건데 뻔한 것을 이겨내고 피하고 좀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역설이란 건 영어로 파라독스인데 여기 밑에 써있듯이 파라라는 것은 초월하다, 독스는 통념,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말 그래가지고 역설법 할 수 있고요. 31페이지 이게 침묵이 여기서 중요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 +1 인디언 한번 읽어보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겐 침묵은 온전히 듣고 알기, 느끼기 위한 것이라 해요. 라코타족은 침묵을 진리와 어머니라고 여기며 침묵을 조화로운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했고 침묵하는 사람은 신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대요. 또 다른 부족 다코타족은 침묵의 열매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 용기, 인내, 존경심, 인격의 받침돌이라 생각했으며 침묵을 완전히 평정의 표시로 여겼어요. 체로키 인디언들도 침묵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여기며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을 더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라는 건데 이 인디언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혹시 은호 한번 들어봤나? 마음에 삼각형이 있는 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양심을 어길 때마다 이렇게 삼각형이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 때마다 그래서 가슴 쿡쿡 찔렀던 게 삼각형의 뾰족한 그게 계속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팍팍팍. 근데 거짓말을 너무 하거나 양심을 너무 어기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 끝부분이 닳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거짓말하거나 양심을 어기더라도 이게 뾰족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가슴에 찔리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인디언 얘네한테 온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3페이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인데 왜 침묵인지 보시면 처음 부분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없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다. 천막 앞은 어슴푸름에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라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인디언들한테 자기소개한 이유는 흥미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나가 소개를 한 이유
내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청년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렌체안의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하다. 결국 별다른 대화로 나누지 못한 채 청년마다 구부리고 들어가 허리만 뻐근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아서 이 나 글쓴이 입장에서 되게 뭐야 나를 싫어하나?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이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라는 걸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인디언들 입장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4페이지.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다 치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쏠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됐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말이 많네 라는 거. 그러니까 인디언 입장에서 얘네가 너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다음에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죠. 네, 끝부분입니다. 라코타조 인디언이 서 있는 곳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언을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우리의 모국은 침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디언들은 침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침묵의 의미가 원래는 아무 말 안 하는 건데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침묵이란 것은 온전히 듣고 알기 위해 필요한 언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역설법이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하는 건데 역설법. 왜냐면 모국어라는 것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설법. 말이 안 되는 것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7페이지 여기 수필의 특성 밑에 보시면 수필이란 건 일단 자신이 경험했던 걸 통해서 반성하고 깨달음을 전달하는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자기 고백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 없어서 자유로운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제재라는 건 글 쓰는 도구 그러니까 일상 경험이란 건데 경험은 그냥 모든 경험이 다 글 쓰는 소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이 있고 비전문성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필의 특징이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그림에서도 보시는
여기선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빠가 책 읽는 사람 없는데요? 했더니 이제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이게 역설인 거죠. 왜냐하면 서점 원래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설적 표현인데 얘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하는 건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 책을 안 읽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역설법 상호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위에 짜투리 부분에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 다음 40페이지에 여기 보면 가치 있는 경험을 발견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직접 경험했던 일 중에 인상적이었던 일 생각하시고 혹은 아니면 평소 무심코 넘어갔던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떠올리는 게 바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특별하게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42페이지 가셔서 여기 밑에 반어 표현이랑 역설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반어 표현은 반대로 말하는 거고 역설 표현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셔야 돼. 반어 표현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고 역설 표현이라는 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문학작품에 나온 삶의 문제가 내가 지금 겪은 삶의 문제랑 똑같네. 근데 저 인물은 저렇게 해결했네.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의 모습을 추측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 소재나 아니면 인물 간의 대화 등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한 삶의 가치 가운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나 아니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한다 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삶을 파악하는 모습은 역사적 사건이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하고 아니면 장치, 소재 등을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29페이지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하는 것인데 문학작품 속 시대상황과 현재 시대상황을 비교해보고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본 다음에 자신의 등장인물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대한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감하는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네 가지 딱 시험 문제 나오기 좋거든요.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네 가지 관련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1페이지 노새 두 마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노새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부터 보셔야 되는데 노새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뒤떨어진 삶을 사는 가난한 도시 이주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새라는 것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삶을 사는 가난한 도시 이주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작품 속의 아버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시점 먼저 보시면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관찰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이 나오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의 속마음이 혹은 내면 심리라 하죠. 내면 심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멀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물이 다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관찰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나의 속마음, 내면 심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 거리란 것은 여러분과 나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친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친구랑 되게 친한 친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친구만큼 속마음을 다 얘기하진 않겠죠. 왜냐면 친구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깝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속마음이 얼만큼 자세히 나와 있냐에 따라서 심리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속마음, 내면 심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칭이란 걸 통해서 1인칭 대명사 나가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1인칭 대명사 나라는 게 있으면 1인칭 시점이라 했었죠. 근데 만약에 1인칭 대명사 나는, 저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품 속 등장인물의 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 나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떠냐면 미성숙함으로 인해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건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조금 한계를 가지는 게 이 어린아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어린아이가 얘기하기 때문에 좀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점을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사랑방이란 것은 이제 원래 손님을 하는 건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은 뭐냐면 어머니랑 딸아이가 살고 있는데 딸아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어머니랑 자기를 돌봐줬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이 맨날 사랑방에 있어서 맨날 그 친구분이 나도 이뻐해주고 어머니를 잘 챙겨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랑 그 아버지 친구분이 조금 서로 호감이 생겼는데 그 생긴 모습을 어린아이, 딸이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왜 두 분이 저렇게 부끄러워하시지? 왜 저렇게 두 분이 막 일부러 못 본 채 하시지? 하는 건데, 그건 사실 두 분이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린아이, 딸아이 시점에서는 잘 몰라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는 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잘 보였었죠. 네, 그 다음에 먼저 노새 두 마리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51페이지. 여기 51페이지 보시면 작품 해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삶의 공간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서 노새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가파른 골목길에서 연탄 마차가 미끄러지고 이 틈에 노새가 달아나자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거리를 헤매이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아버지는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치고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노새가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버지를 절망하게 만든다.
제목 노새 두 마리는 노새와 노새를 닮은 아버지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 노새는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 빈민을 상정한다.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함으로써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독자가 이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데,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비극성이 높아집니다. 너무 슬픈 분위기가 더 높아지는 거야. 너무 불쌍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너무 순수한 입장에서 막 얘기하니까 순수한 입장에서 막 보이는 그대로 막 얘기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비극적이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 밑에 작품 정리 보시면 어린 화자인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관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새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인물의 고통을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인물이 처음엔 막 노새로 얘기하다가 이제 노새 잃어버리고 망했어 하다가 이제 심지어 도망친 노새가 여러 피해를 입힌 것을 통해서 정말 더 고통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끝부분이 열린 결말이었죠. 왜냐면 아버지가 노새를 찾으러 떠났는데 진짜 노새를 찾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러면 다시 31페이지로 돌아와서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시면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파랐다. 아버지는 아버지 동그라미 치시고 중심물이니까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에서부터 마차를 3개에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었고 덜어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럼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올리며 이래 하는 건데 언덕길이 너무 심하니까 타닥타닥 노새가 이제 그 언덕길을 올라가 너무 힘들고 밑에서부터 와 다다다다다 올라가려는데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거죠.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곱빗줄로 3번 4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적마다 뒷다리를 바등바등 더듬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 드물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 딸랑딸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는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이게 한 장당 정말 1원? 2원? 그 정도밖에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장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그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2-3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랬는데 2-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지퍼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동네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달동네에서.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그물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허운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새 슬래브
2층 슬래브집들에 가려 닥치닥치 붙은 판잣집 풍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서는 흔한 여느 신은 부락으로 보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대조죠. 그러니까 2층 슬라브집은 되게 멋진 집안인데 판잣집은 되게 허름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잣집들이 생겼으니까 연탄 주문이 많아질 거여서 이제 아버지가 가장 신난 거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0-30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3km나 떨어진 땅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서부터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놨다 하면 몇 달씩 되니까 자주 주문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 아니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긴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그 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의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2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나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끼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새 동네에 부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보면 새 동네에 부자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슈퍼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많겠죠. 니는 다 풀었어? 좀 쉬고 계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토않던 슈사인 보이가 새벽이면 구두닦으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한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옆에 짜투리 한번 보시면 1970년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설의 어휘들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마차, 연탄, 새끼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성이 좀 더 부여됩니다. 사실성이 확 올라가요. 뭐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는데 진짜 이런 1970년대 썼던 단어들 쓰니까 진짜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식으로. 이게 제일 충격적인 게 미린다 아니었나요? 저는 옛날 미란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료수 이름 미린다야. 그다음 오징어 칩도 오징어 칩이 아니라 오징어 집. 근데 집도 비읍 받침이 아니라 피읍 받침. 되게 여러 가지 충격된 게 많았었어.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없었다. 나는 너, 너는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왜냐면 이제 새 동네 사람들도 좀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구 동네 사람들도 조금 자존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가뜩이나 우리를 무시하는데 또 그렇다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산다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버지도 배달 일이 일어나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절골목 해지고 다녔다. 왜 그러냐면 구 동네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노새가 이제 흔한 존재인데 새 동네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새 동네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했던 거죠.
아니 그것은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의 신누런 똥이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면 왜 하필이면 6살 아이고 저 찐이네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묘소인가 어쩌가면서 앙랭나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내팽개쳤다.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데서나 가래침을 퇴퇴 뱉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에서는 말을 잘 아는 아주머니도 우리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개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오메 이게 망아지가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러 가도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래기도 했다라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앞에 33페이지에 노새를 대하는 태도 한번 보시면 구동네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죠. 새동네 사람들 되게 신기하고요. 그래서 구동네 사람들은 늘 보던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으나 새동네 사람들에게는 낯선 동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흘낏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 갔다 오는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며 곳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거름을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다녔다. 이게 조금 구동네 애들이랑 차이가 있죠. 구동네 애들은 공착이나 배드민턴 이런 걸 하진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다. 아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긴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엇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에는 붙여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을 보러 끼워달라는 한 일이 없었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는 할 것이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놀았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며 싸움지려 걸핏하며 욕질이었다. 말썽을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는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의 돌머리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며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가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을 따면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며 엉덩이를 꾹 찌르거나 꽃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받고 하기가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도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장을 나무랐다. 이 때깔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하면서 노새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발단이었는데 잠깐만요. 먼저 노새 두 마리 35페이지 이제 발단 다음 볼게요.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재 얘기하다 갑자기 과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네, 착해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현재 얘기하다가 노새가 들어온 2년 전 이야기를 하죠.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서라도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꾸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다음 36페이지.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너는 고치고 있으면 돼. 틀린 거 다시 보고 있어.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난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끝에도 노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잉거리는 소리, 방구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뒷작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갔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에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게 할 수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부터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혔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에다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노새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걱정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채 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노새가 갑자기 달하는 건 어저께 일이었던데 계속해서 과거 얘기를 해주죠. 아버지는 연탄은 싫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드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는가 하는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야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진 않았다. 그러나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두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항상 그걸 말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되게 아낀 거죠. 나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좋고 근데 또 나가 막 일하려면 고생하려면 그걸 말리는 식으로 되게 아끼는 모습 보여주고요.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종 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애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고장에서 배달일만 받고 있었다 하는데 근데 여기 36페이지 짜투리에 과거 해상 장면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 노새가 오게 된 과정을 잘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노새가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뒤이어 노새가 도망친 사건이 나의 가족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해상 장면의 기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연탄 고장의 공장의 배달 주임은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아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긴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야 되는 것이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잡는데 귀신이라니까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때에게 갖다 주란 말을 듣자 2번 다시 묻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좀 믿는 거죠. 공장 사람들은.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의 고삐를 낚아채고 한다름에 올라가 채비라 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고기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마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곧게 덜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계절이 겨울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인 배경은 다 그 연탄 때문에 알 수 있죠. 왜냐면 연탄을 때운다는 것은 따뜻해지게 하기는 거기 때문에 살 얼음뿐만 아니라 여기 이 소설의 전체적인 계절적 배경은 연탄 때문이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노새는 앞뒷발을 딱딱거리는 소리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 버티고 선 것만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왜냐면 연탄 때문에 괜히 더러워질까봐 그런 거죠. 그전에도 그렇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낸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고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좀 각박한 세상을 보여주죠.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 돌을 베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닥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했다. 이랴 우자실 놈의 노새 이랴 하는 건데 노새는 눈이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냈으나 판은 이미 그름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 미쳐 노새가 꼬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떼구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치다가 홀랑 물고 넘어서는 꼴로 나빠졌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어야던 노새가 마차가 내빡쳐진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뻘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에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 노새를 뒤쫓았다. 라는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노새의 상징적 의미 옆에 보시면요. 노새라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록 소외됐지만 가정을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나와주고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보시면 그 다음에 39페이지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인데 그래서 노새 하면서 막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하고 있고요. 그냥 넘어가는 결국 아버지는 이제 이 노새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또 나아가 그렇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노새보다도 여기 중간 보시면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 일인 것 같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걱정된 거죠. 그래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 했다. 헌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지금 아버지의 실망감이 잘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 40페이지 보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허탕하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지 잠깐 쳐다보았다가 정말 남미리듯이 각박하게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이 그림 다음에 보시면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있었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질비한 건물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네, 도시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번화가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내선 길이냐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이뤄주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딱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완전 경과한 거죠. 그러나서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가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보는데 나는 이 자동차가 마치 노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나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 정말 절박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 노새를 찾아야 된다 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새의 외양묘사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노새가 우리 노새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애정이 있냐면 단순하게 이 노새가 나에게는 그냥 노새가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더 애정이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2페이지에 여순이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제 맨날 연탄 때문에 까맣게 됐으니까 그래서 까마귀 새끼라 했었죠. 자기 아버지는 까마귀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42페이지 끝부분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었다는데 이 통행금지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 노새를 찾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어보다가 여기 중간 보시면 급분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가운데 들어놓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말 실망하고 절망감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놓은 노새가 가여서 쩔었는지도 모르는 일다. 근데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서술자가 아직 어린아이여서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감 느끼면 지금 당장 우리 가족 돈벌이를 어떻게 하지 하는 건데 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길들여 키운 노새가 도망쳐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한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왜 3륜차, 그러니까 왜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니냐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 하죠. 휘방울류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자동차만은 뭐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3륜차가 아니라 말을 끄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나 노새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정말 이제 막 나라를 걱정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무슨 그림이 어딨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4페이지는 꿈에서 노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옆에 짜투리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꿈속 노새의 모습과 상징적 의미인데 연탄집, 가파른길, 칙칙질, 앞길을 막는 사람과 같은 노새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나는 건데 이건 이제 이러죠. 산업화 도시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나타냈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이제 노새가 어디 가는지 자세히 말해주는데 45페이지에 여기 짜투리 보시면 꿈속 노새 이동 경로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로 인한 구체적으로 조금 소동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 생동감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하여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딱 혼란을 일으킨 것만 쫙쫙쫙 보여줘서 좀 더 생생하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꿈의 기능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도 46페이지 그냥 짜투리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절박해서 나도 되게 노새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데 근데 일단 꿈에서 찾았던 건 꿈은 언제 이런 말 있잖아요. 꿈은 현실과 반대다 라는 건데 나는 꿈에서 노새를 찾았는데 그럼 꿈과 현실이 반대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실에도 노새가 난동을 부려 문제를 일으킬 걸 암시하고 먼 곳까지 가버린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게 바로 꿈의 기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위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새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동물원 갔다가 동물원에서 결국 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포집도 가서 이제 대포집에서 아버지가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라는 건데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버틸 수 있었다 버틸 거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뒷부분 49페이지 여기 노새는 찾았대 밑에서부터 보면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게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데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뛰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법이라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겠다 이러고 간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50페이지 보시면 결말 부분이죠.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에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를 굴러야지 지금이 얻은 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자 캄캄한 골목길에 마구 뛰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그래 내가 노새니까 내가 이제 직접 발로 뛰겠다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 가장을 이 집안을 지키겠다 했는데 막상 노새가 또 피해 입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 먹고 아버지도 가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새 2마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